지금까지 문화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화를 정의하는 관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문화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문화교육론의 대상자가 외국인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화교육의 대상자는 단순히 외국인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와 있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들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하기 위해서 온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온 이주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방금 제가 이주 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주 여성이라는 건 굉장히 편견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 여성 그리고 외국인 남성이 결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결혼을 위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라고 크게 묶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한국 문화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그 가정, 외국인 여성, 한국인 남성, 한국인 여성, 외국인 남성, 그 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문화 교육은 상당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부터 태어났다면 한국 속에서 살고 있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문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부모 한 분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다른 나라의 것과 섞이게 되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은 남성이 가정적으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요리를 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 여성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사실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모습이 많기 때문에 한국 여성이 요리하는 게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요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중국 여성과 요리하지 않는 게 익숙하지 않는 한국 남성이 만났을 때, 그러면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이나 혹은 문화적인 차이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중국인 여성이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불리함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부모님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학교에 아이들이 처음 들어가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하지 못했을 때는 아이들이 숙제를 받아오거나 혹은 엄마가 학교에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한국어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것에 아이가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을 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인 아이나 혹은 다문화 가정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은 분명히 문화적으로 어떤 것이 채워져야 하고, 그것이 채워져서 아이들 나름대로 자기가 중국 문화 혹은 한국 문화 혹은 다른 나라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아이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 아이들에게 이 다문화 가정 아이가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였는데요. 이건 정말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인 아이들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문화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아이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인 가정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숙제를 봐주고 혹은 엄마가 학교에 찾아와서 참관 수업을 들어주고, 이런 식의 것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걸 하지 않는 다문화 가정 아이를 따돌리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굉장히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도시가 아닌 경우, 시골인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한국 가정 아이들의 그런 학생 수가 비슷한 경우도 요즘은 상당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봤을 때 과연 절대적인 한국인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 교육의 대상자는 사실 꼭 외국인만은 아닙니다. 한국인도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가 다문화 가정 사회가 되었고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서로 배려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교육은 외국인을 대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대상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외국인 여성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을 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 교육을 하는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한국인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어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주문 어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화를 따라가기에 이 외국인 여성이 그 문화를 따라가기에 한국어 실력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사실 문화교육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문화교육 자체는 언어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지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한국인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문, 어플이라는 단어를 알려줄 필요도 있을 거고요. 결제라는 단어도 알려줘야 하고, 카드, 현금, 혹은 메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켜 주어야 우리는 문화 교육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때 우리는 문화 교육의 다양한 대상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문화 교육, 우리가 한국 문화를 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세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 문화 교육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화 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자세히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